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쓰리포인트입니다. 이 스토리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 오늘 장 3가지 포인트로 깔끔하게 정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될지 3가지 포인트 골라주셨는데요. 첫 번째부터 네.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국내 증시 정치 리스크 해소에도 불구하고 주춤하다. 이 부분이 네. 저는 주춤한 게 아니라 다 만회가 된 것 같은 게 지수만 놓고 보면 비상기업 발표 이전 수준까지 네네. 쭉 다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을 좀 어떻게 보셨을지,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움직임이 펼쳐질지 다시금 제자리로 왔는데 의견 알려주시죠. 지난주에 박성재 앵커가 얘기했던 게 생각나요. 다음 주는 시장에 대해서 좀 좋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네. 일단은 시장은 제자리를 찾아간 것 같아요. 제자리를 찾아갔는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더 갈 건가 말 건가에 대한 확인과 분석이 좀 필요한데 오늘까지만 놓고 보게 되면은 그냥 제자리를 찾아가고 난 이후에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개별 종목장. 네네. 네. 오늘 삼성전자 플러스 2차전지가 지수를 좀 많이 좀 훼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가 어쨌든 지수의 어떤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건 네. 다 알고 계시거든요. 다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삼성전자 매도의 중심에는 외국인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이 반대 현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를 우리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쉽게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박성재 앵커도 얘기했지만은 지수가 일정 부분 회복이 돼 나갔는데 코스피는 2,500, 코스닥은 700포인트에서 딱 벽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사태 이전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바뀐 게 없다라는 거죠. 환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1,400원 이상의 상당히 고환율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삼성전자 중심의 외국인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장세로 가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너무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올해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수 대형주 장세라기보다는 하이스 외에는 거의 안 갔다고 보는 게 맞겠죠. 지수 대형주 장세라기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이슈, 테마에 의한 어떤 중소형주 장세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세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작년 11월 달에 공매도 금지했잖아요. 공매도 금지를 하고 난 뒤부터 HBM을 필두로 한 반도체 소부장의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장세가 지속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3월 달에 어쨌든 공매도 금지가 지금 예정대로라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형주로 넘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라는 것은 환율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과연 공매도 금지가 해제가 된다고 해서 괜찮아질까? 라는 그런 고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자칫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물론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달까지 강세를 보이고 난 다음에 가격 조정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음식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하반기에 강세를 보였던 바이오라든지 바이오 같은 것들은 그리고 방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전력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것들이겠죠. 만약에 공매도가 없어져요. 그러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많이 오른 섹터들이 그네들 입장에서는 저평가에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타겟에서 그쪽으로 공매도해서 주가 하락을 하게 된다. 그랬을 때 반대급부 쪽으로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가야 되는데 가지 않게 된다라면은 내년도 쉽지 않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수급적으로 더 불리해질 거다. 그렇죠. 저는 사실 역으로 조금 생각했던 게 요즘에는 오히려 공매도가 풀려야지 지금 사실 큰 손들 외국인 자금들은 그렇죠. 맞아요. 롱숏을 많이 하니까 그 부분을 규제를 해버리니까 롱도 안 하지만 숏도 안 하고 둘 다 안 하면서 오히려 우리 시장 외국인 수급에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닐까? 공매도 풀리면 오히려 더 나아질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했어요. 맞아요. 지금 방금 박성재 앵커가 얘기했더니 그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삼성전자만 놓고 보자고요. 삼성전자하고 지금 하이닉스 차이가 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반도체 업계에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은 네네. 뭔가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도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기술적으로 정말 좀 이제 뒤처지나? 디램 가격도 많이 빠졌으니까 그걸 산업적으로 해석했는데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기반해서 우리가 HBM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디램 같은 게 되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디램도 가격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이제 차세대 디램 쪽, 그러니까 6세대 디램이라 가지고 1B 디램, 1C 디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수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여태껏 삼성전자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1등 프리미엄 이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HBM 같은 경우 이미 뺏겨버린 상황이고, 그쵸.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범용 디램 같은 경우도 생각 외로 지금 수율이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글로벌 전략회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1A 디램 같은 경우도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결국 수율이라는 이런 부분이 안 나와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믿을 구설을 했던 삼성전자의 디램 쪽까지 만약에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굳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3월 달에 가서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그림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기 이전에 지금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야 그런 좋은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라면은 정말 생각이 싫어요, 저도. 정말 생각이 싫어요. 그때 가서는 정말 뭐라 해야 될까요? 진짜 이제 이슈로 왔던 중형 섹터도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정말 테마주만 가겠죠. 정말 소형주만 가게 되고. 그러면 지금보다 매매하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는 게 네. 정말 싫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조금 전에 이제 리포트 하나를 봤는데 골드만삭스가 아시아 쪽 이제 리포트를 하나 냈는데 디램 쪽이 그래도 내년 중반기 이후에는 그래도 괜찮아질 거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 중반기, 그러니까 2025년 중반기죠. 그때 가서 만약에 이 리포트들이 좋아지게 된다면은 그게 미리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마 3월달, 4월달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리포트대로만 된다라면은 정말 조금 전에 박상재 앵커가 말했던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고, 어찌 보면 올해보다는 더 쉽게 매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시 말씀지만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반대의 시나리오 역시나 감안을 해야 된다. 그쵸. 네네. 그럼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는 공매도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일정까지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쵸. 연말 연초가 있는데 그동안은 계속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온지, 그리고 지금 잠시 전 개인적으로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네. 전반적으로 이제 업종 섹터가 좀 쉬어간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넘어가서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신년 효과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 1월 달 4월부터 반도체 소비장이 갔던 것처럼 그때 가서 또 대장 업종 섹터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그쵸.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뭐 12월 달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뭘 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내년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시더라면, 제가 불가능한 거 압니다. 불가능한 거 아는데, 가능하시더라면은, 예? 그래서 좀 현금을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네. 그때 되면은 저희가 조금 더 섹터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말씀드릴 네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연초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컨퍼런스나 이벤트, 좀 전에 말씀해주신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은 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후로 해서 또 좀 더 시장 윤곽 잡히면 그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고요. 당분간은 개별 종목 장세다.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기술주가 브로드컴을 중심으로 해서 간밤에 강했죠. 그런데 국내에서 반도체주 좋은 것도 같지만 안 좋은 것도 같습니다. 이야기인즉슨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흐름이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 삼성전자 안 좋은 부분 저희가 짚어봤었잖아요. 반면에 또 SK하이닉스는 괜찮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서 반도체 얘기 너무 많이 해버렸는데,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반도체를 안 사는 건 아니에요. 하이닉스는 사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안 사요. 예전에는 삼성전자 사고 하이닉스 사는 이런 패턴이었거든요. 네. 근데 왜 지금은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하이닉스 살까요? 그 딱 한 가지. 네. 본질적 가치. 네.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가치를 봤을 때 하이닉스는 가지고 있는 이걸 실적으로 그냥 표현을 할게요. 실적이라든지 하고 있는
업을 봤을 때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매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가 들어간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의 상승이 나오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쨌든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수율이라는 게 잡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이게 담은 한 달, 두 달 만에 잡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례로 들게 되면은 이 챔버라 그래 반도체를 그 제조하는 공간 챔버라 그러거든요. 이 챔버라는 공간인데 이게 진공 공간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안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된 표현을 쓰자면은 이 챔버라는 공간 안에서 노가다식으로 웨이퍼를 뭐 5분 뒤에 넣어봤다, 10분 뒤에 넣어봤다. 그리고 웨이퍼를 넣고 난 다음에 거기다는 들어간 시가격을 뭐 1g만 넣어봤다, 2g만 넣어봤다, 2g은 5분 뒤에 넣어봤다. 이런 식으로 노가다 방식으로 계속 하면서 맞춰지면서 이게 수율을 맞춰온 거거든요.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동안에 어떤 그 업력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짧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담은 한 달 사이 따라잡는다? 두 달 사이 따라잡는다? 그게 안 돼요. 왜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그게 됐다라면은 삼성전자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도 파운드의 수율이 왜 안 나올까요? 왜 고객들을 못 잡을까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 그래서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정신을 좀 많이 차려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으로 그래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에서 다시 이제 주도주라기 좀 그렇지만은 약간 분위기가 브로드컴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브로드컴 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오늘 뭐 아시겠지만은 자남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에이지랜드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니까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오늘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는데 2차전지가 어제 오늘 약세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는데 올해 4월 달까지 흐른 거 오늘 흐름이 전혀 달라요. 시장이 도리어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이런 만큼의 이 시총이 그러니까 브로드컴과 연관된 어떤 종목들 시총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 2차전지가 올라와야 된다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렸는데 또 중요한 건 2차전지잖아요. 단순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외국인들이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해서 매수는 저는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이닉스를 내들게 되면은 하이닉스가 이만큼 어떤 그 공장 가동이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HM 수요가 얼마만큼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오는 퍼포먼스가 이만큼인데 지금 주가가 요 아래 있다. 저는 이게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가이던스가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포스코 퓨처 같은 경우는 공장 가동이 10%밖에 안 나온대요. 근데 이게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3월달에 가서 공매도가 해지가 됐다? 외국인들이 과연 살까요? 저는 안 살 거라고 봐요. 그러면 굉장히 근본적인 것에서 답을 찾아주신 거잖아요. 장사를 네네. 잘 하고 있느냐 마느냐. 근데 여기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이를 설명을 해주셨고 2차전지 역시도 현재 업황과 네네. 뭐 실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뒷걸음질 치고 있다. 네. 그러면은 이쪽 말고 다른 측면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네네.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50.9%여가지고 네네. 여기서 좀만 더 팔면은 40%대면 역대 그죠? 최저치잖아요. 그죠? 수급적인 측면에서 사실 네. 이런 부분들도 인덱스로 들어오는 자금은 무시를 못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너무 많이 비워내면 또 기계적으로 사야 되는 비중도 생기지 않을까? 팔 만큼 판 거 아닐까?라는 시각에 대해서는요. 네, 있어요. 그래서 바스켓 매매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프로그램적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수의 성격이 틀립니다. 네.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목이 상승을 하기 위한 어떤 매수가 들어오는 게 있고요. 이때는 주가 분명히 상승을 해요. 예. 그런데 물량이 나온 것을 받아내는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건 절대 안 올라가요.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기관이 매수를 하는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갈까요? 우리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을 보실 때도 그래서 단순히 매수한다, 매도한다, 그러니까 산다, 판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그래서 매수의 성격을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같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 HTS마다 아마 다 있을 건데 체결 강도 요거랑 수급이랑 그래서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의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관의 매수는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수급 동향인데 외국인은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주가는 빠지고 있다. 그러면 기관의 매수는 상승으로 가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매수가 아니라 어찌 보면 그 방어하기 위한 어떤 매수 성격 그 이상 그 이하도 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매매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적인 매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바스켓을 통해서 적절히 해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얘들 입장에서 그게 큰 문제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매도를 무조건 반대를 할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시장에서 주식이 상승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도 주가가 하락했을 때 수익 나는 그런 것도 네. 좀 무기를 만들고 그런 것도 좀 교육을 받고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ELW 있잖아요. 그 시장이 죽어버린 게 너무나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그래서 뭐 제 여담이었습니다. 네. 여담이에요.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 우리에게 사실 네.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는 얘기긴 네. 한데 공매도와 관련해서 이 시장의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러면은 반도체 투자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결론을 좀 지어보겠습니다. 네네. 반도체 투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SK 하이닉스 매수 구입? 가능하고 맞다고 네. 생각하고 20만 원 돌파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보고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HBM 관련 종목도 예전 같지가 않기 때문에 네. 브로드컴 관련돼가지고 뭐 그와 연관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AI IT 하드웨어 말고 네. IT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차라리 그쪽으로 방법을 찾아보는 게 개인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이 드네요. 시세 연속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계속 지금 분위기는 계속 간다라고 봐요. 한 1월 초쯤까지 계속 가도 네네, 된다? 계속 라는 간다고 시각. 봐요.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준비해 주신 내용은 이 밸류업 지수 특별 편입 리스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장 마치고 나왔어요. 어제 장중 내내 좀 기다렸었는데 장 마치고 나왔었고요. 5종목의 편입이 있었습니다. 네. KB금융,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KT, 현대모비스 5종목이었고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는 영 반응이 무덤덤한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저게 만약에 호재라면 어제 장중에 나와지 않았을까요? 호재가 아니니까 장 끝나고 보통 실제가 안 좋은 기업들이 장 끝나고 나서 이렇게 쓱 발표한 데서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저게 호재가 안 될 거라고 아마 정부에서 판단하지 않았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게 악재도 아니잖아요. 이 기업들 그죠.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이게 저는 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아, 부정적으로 네. 보세요? 네. 차라리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는 포함이 안 됐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래요? 네. 포함이 안 돼서 이상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저는 구색 갖추기로 네. 뒤늦게 넣어줬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는 종목군들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회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난 정부에 정말 관심이 컸었던 신재생이 왜 안 갈까요? 이제는 정권이 달라졌었고 그래서 색깔이 달라서 색채 그죠. 지우기라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만약에 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공석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을 보게 되면은 이번 정부에서 한 거지 네. 이번 정부와 상관없이 연속성으로 해왔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상계엄 발표된 이후부터 탄핵안 뭐 가결 상황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피해주 가운데 하나로 원전과 방산과 네네네. 이쪽 밸류업이었는데 밸류업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향할 섹터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번 정부의 색채가 네네. 너무 짙다 했는데 그럼 후자 쪽의 입장이신 거네요. 네, 그렇죠. 아. 원전은 얘기가 달라요. 원전은 이제 컨택을 하고 수주를 받기까지 최소 5년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면은 지금 정부와는 연결성이 무관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원래 잘했던 거지 이번 정부가 뭘 푸시해서 그런 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밸류업은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 정부 같은 경우도 그린 뉴딜. 지난 정부가 밀어붙였지만 이번 정부가 안 하잖아요. 연속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음 정부로 넘어갔어요. 다음으로 넘어갔는데 이 밸류업 지수와 밸류업 정책을 같이 밀고 나가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다음 정부 갔을 때 이걸 할까요?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은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뭐가 걱정되죠? 레임덕. 이것도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밸류업 정책이라는 게 과연 정상적으로 제대로 추진될까라는 약간의 의심과 걱정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시기거든요. 그런 시기에 편입이 됐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뭐 한다 그러지만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걱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밸류업 같은 경우는 여야의 이견이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권이 뭐 바뀌게 되더라도 뭐 여야를 막론하고 가는 기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던데. 네.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각기 정부의 색깔이 다 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만약에 차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차 타고 있는 차도 상당히 만족을 하지만 이게 뭐 패스 리포트가 된다든지 새로운 모델이 나왔을 때 그쪽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승차 좋죠. 똑같은 거예요. 주식시장도 기존에 뭐 신재생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 나쁘다는 게 아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져갈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지금 했던 거에 대한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이해가 되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럴 때 딱 보면은 주식시장이 참 사람 마음 같아요. 낯선 이성 좋아하고 네. 또 이 낯선 새로운 거 참 좋아하고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따라서 밸류업 네. 프로그램이 현재 색깔이 너무 짙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럼 좀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자라는 입장이세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통신은 조금 달리 봤으면 좋겠어요. 통신은 왜요?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AI가 묻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가 되면은 통신주 같은 경우는 AI 쪽의 실적이 상당히 이제 더 잡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네.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AI잖아요. 통신도 AI가 묻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AI 관련해서 또 한 번 더 네. 얘기할 일이 있으면 그때 통신주 또 다뤄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정리해봤습니다. 이 스토리 정태근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